자, 오늘 내용은 올해 처음에 시작하는 CNG TV 캐드 그래픽 지식방송 줌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쟁쟁한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한 분 한 분 좀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한석규 소장님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연구소의 소장으로 맡고 있는 한석희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또 바로 제가 이제 제 발표를 할 텐데, 여기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강태욱 전문위원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연구원이고요. 소프트웨어나 건설공학,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해서 나눔하는 거 좋아합니다. 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최성곤 교수님. 네, 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홍익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최성권입니다. 내용 이따가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그때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내용은 이제 소개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약간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이제 건설, BIM 쪽,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전문가 이렇게 세 분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주실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사이트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각 분이 이제 10분씩, 이게 짧은 시간인데 10분씩 준비한 자료를 발표를 해 주시고, 남은 시간이 약간 짧은데 전체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한석기 소장님의 그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화면이 잘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형식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간이 좀 짧아요. 시간이 짧은데, 한 시간 동안에 이제 세 분의 발표와 또 패널 토의까지 있어서 한 10분 안에 제가 준비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점프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오늘 좀 섹시하죠?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망을 허락할까? 뭐 이런 아주 섹시한 제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간단하게 조금만 더 보충한다면 저는 뭐 학교에서도 좀 강의를 하거나 또는 교육단체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세상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CNG하고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을 저술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04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게 실은 캐드 앤 그래픽스에서 무려 20년 전에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캐드 앤 그래픽스와 저의 인연이 상당히 오래된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 두 권이 또 캐드 앤 그래픽스와 인연이 있어서 출간했던 경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캐딩 그래픽스와 또 이렇게 긴 이제 인연이 있었고 올해는 이런 CNG TV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작년 요맘때도 제가 사실 특집 방송을 하나 또 출연했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돼버렸네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20년 전에요. 우리는 알던 모르던 제가 이제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고 책을 막 썼을 때의 이제 그 즈음인데요. 독일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새로운 뭐 뭔가 논의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후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스마트 공장의 발상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독일 카이저 슬라우테른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단체, 또 독일 인공지능협회라고 하는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이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했던 일들이 실은 우리한테 현재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제 의견인데요. 그렇게 해서 몰려온 것이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손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2015년에 기회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준비했고요. 결과적으로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큰 변화라서 그냥 뭐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이걸 쪼개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쪼개보니까 괜찮아요. 7가지 쪼개하니까 하나하나씩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걸 이제 합쳐서 봤죠. 그랬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나름 또 이해가 되네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저는 사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갖고 사실 그 많은 이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한 번 설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와 같아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과 이제 나눠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20년이 됐죠. 20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난 10년만 또 집중돼서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그, 그 엔비디아가 또 중심으로 해서 뭐 물리적 AI 얘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또 휴머노이드 뭐 로봇이라든가 ESG 뭐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큰 키워드들이 우리 앞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지나간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저는 이 7가지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하나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대기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실은 이게 2014년, 15년 이때쯤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주장하신 분이 제레미 리스킨이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였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을 별로 수용하지 않아요. 지금도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클라우스 슈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뭔가 이전과는 다르다 이러한 주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 부산대학교의 송성수 물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논란을 아주 명쾌하게 이게 왜 3차가 아니고 4차로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런 논의들이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재미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꽤 흥미로운 이제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이게 아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연대기적인 사건들이었고요. 최근에는 벌써 5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모두 연대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얘기는 역시 정책과 경쟁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AI 등대 공장이라든가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또 일본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소사이어티 5.0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뭐 2025 뭐 등등 여러 번 너무나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익숙할 텐데요. 저는 이러한 정책과 경쟁력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흥미로운 일을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뭐 알던 또는 모르던 추진했던 이 많은 일들이 대단히 많은 양의 일들을 추진하게 됐고 이러한 많은 양들이 아주 괜찮은 질적인 성과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감히 이것을 어, 어, K 스마트 시대, K 스마트 공장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정책과 경쟁력 관점에서 이렇다 보면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 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가 포스코, LS, LG, 그 외에도 수많은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들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높게 했던 그 일자리, 사실 일자리 공포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자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봤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 관점에서는 대부분이 걱정, 부정, 이런 일들이 초기에 많았어요.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미스매칭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고, 단기적인 근무, 이직, 뭐 이런 현상들, 그 양극화된다, 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실제 이런 현상들은 더욱 가속화되고 또 고착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실은 지금은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양극화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로 구분되는 세상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스탠포드 교수죠. 제리 카플링과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고, 인간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러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덜 필요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자리 관점에서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더 드리고 싶지만 이제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로 넘어가면 할 얘기 엄청 많아요. 사실은 기술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얘기해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특이점으로 기술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힐튼 교수를 뭐 중심으로 해서 많은 AI 학자들은 이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특이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이 꽤 멀지 않은 시점에 구현될 것 같고, 점점 2030 전후에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데 손정희 씨 같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슈퍼인공지능이 오고 있다. 즉, 스포인공지능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GPT를 1이라고 얘기할 때 그 GPT보다 무려 10,000배나 더 파워풀한 그런 것들이 오는 세상. 그걸 한 204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양한 전망들이 있는 그러한 기술 변화 속에 우리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세계에서는 이런 이제 메인 그 스트림을 참 이끌고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최근에 이제 그랜드 퀘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핵심 질문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서 남들이 하는 이러한 것에도 물론 일부 참여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기여를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자, 이런 활동들이 벌어지는 것이 혁신 기술 관점에서의 아주 중요한 변화고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산업은 어떨까요? 자, 산업 분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뭐 그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마가, 마가라는 거 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구글, 뭐 아마존을 말해서 이제 약자로 마가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황이라는 기업들이 등장하는 모습도 봤고요. 또 최근에는 매그니피슨트 해서 7개 기업들이 정말 빅테크로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또 와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매우 압도적인 독점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기업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또 도전자들이 없냐? 뭐 그렇지는 않죠. 예컨대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은 엔비디아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독점적으로 진출하는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있고, 또 이미 양자 컴퓨팅을 선도하려고 노력하는 뭐 아이온큐 같은 회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보면 또 눈부시고 우리가 정신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도 기존에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을 중심으로 예컨대 뭐 가전이라든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또 의약품,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상당히 산업 분야가 넓은 편인데, 이런 산업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보이면서 진출하는 것들이 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앞에 K자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변화라든가 도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K 엔터테인먼트라든가 K 푸드 그리고 K 뷰티 이런 것들이 그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역시 우리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동의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T자형 인재 또 파이형 인재로 자기 자신들을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이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조금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점차 디지털 원주민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디지털 원주민이라 하면 애시당초 엄마 뱃속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 여기 오늘 출연하신 분들 모두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원주민이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디지털을 배우고 있지만 애당초 뱃속에서부터 디지털을 익힌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통섭형 인재로 떠오르고 있고, 이들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제 협업하는 인재로 떠오르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디지털 원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협업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또 좀 뭔가 다른 도태 뭐 이런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교육 훈련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트렌드 또는 인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가지 관점에서 실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참여하지 못하고 별로 이야기 못했던 것들이 인문학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인문학은 뭐 기껏해야 놀이나 일을 갖다 같이 함께 이제 논의하는 뭐 워라밸 같은 거, 또 일을 우리가 좀 많이 할 필요 있나 좀 줄이자 뭐 이 정도 논의가 있었거라든가, 또 뭐 좀 노동 4.0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독일 중심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이 경제학 교수죠. 이정전 교수 같은 분들은 세상이 변화해서 대량 실업 사회가 오고 있는데, 이 대량 실업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자. 오히려 대량 실업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놀면서 뭐 즐기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까, 뭐 이런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크게 뭐 사회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이런 분들의 주장을 보고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천부 일자리를 좀 주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이제 국내에 많은 철학자라든가 또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꼭 철학자는 아니지만 교육학자 중에서 한양대학교의 유영광 교수 같은 분들은 이와 같은 AGI 시대에 있어서는 코나투스라고 말하는, 또는 일생이론이라고 말하는 자신들만의 어떠한 이제 사실 이게 완성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 앞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귀담아 들어볼 만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뭐 10분 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저쪽에서 오는 어떤 변화 뭐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저희가 이미 푹 빠져 있고요. 체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보고 합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유용한 지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이제 정책과 경쟁력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K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K라고 우리가 접두사를 붙일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촉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혁신 기술 관점에서는 AGI, 즉 일반 인공지능, 그다음에 슈퍼 인공지능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산업 관점에서는 우리가 메인스트림의 변화를 같이 살펴보고 일부라도 동참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하는 거 쪽을 중심으로 그랜드 퀘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걸 주도하자. 그리고 이런 주도는 놀랍게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주도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협업이 중요시 되는 사회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인문학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혁명인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변화들을 살펴보고 또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뭐 질문을 지금 좀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따가 그만해 받아야 되나요? 질문은 다음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 박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예, 다음 강 박사님 발표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공유를 줄이고요. 네. 네. 네, 네, 강태욱입니다.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예, 네, 어, 10분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 AC 업계 2025 전망이라고 타이틀 했고요. 저는 이제 뭐 주로 하는 일이 지금 전문위원으로 이제 캐드 앤 그래픽스에서 채식 나눔 활동 같은 거 2011년부터 했었고, 보통 이제 제가 나누고 있는 어떤 주제 자체가 캐드, 빔, 뭐 역설계, 스마트 빌딩이나 시티 뭐 이쪽 관련된 내용이고, 관련된 이제 R&D를 보통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전문서로 이제 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번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팟캐스트라든지, 뭐 글쓰기라든지, 뭔가 이제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AC 마켓 트렌드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재 이제 컨스트럭션 글로벌 마켓 리포트라고 이제 나온 게 있어요. 2025.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도시화라든지 어떤 인구 증가, 정부 지원의 어떤 펀딩 등 이제 보통은 이제 인도라든지 뭐 중국 이쪽이죠. 이쪽에서 나온 펀드로 이제 도시화, 산업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개발이 집중되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설 마켓 자체가. 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특히 뭐 AI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 스마트 시티 이런 기술을 녹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에너지 쪽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그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뭐 세계 이제 협약 같은 거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건설 쪽에 이제 프리패브리케이션 쪽이죠. 뭐 이렇게 좀 그 아웃사이트에서 이제 뭔가 레고 블록 같은 거 만들어서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는 어떤 이런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좀 자동화해서 이제 연구하는 이런 어떤 그 연구소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타타그룹이 되게 유명한 업체입니다. 스틸 업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쪽에 관련된 마켓이 급속도로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 뒷부분에 좀 제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테크 기업의 트렌드라든지 챌린지를 좀 잠깐 보도록 하죠. 이제 보통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컨테크 업체 이제 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서 보시면 서플라이 체인, 빅데이터, 그 다음에 빌딩 이제 머티리얼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렌탈 서비스, 리얼 에스테이트, IoT, 로보틱스 드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혼합현실, 그 다음에 컨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매뉴팩처링 관련된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거의 뭐 최소 이제 몇백억에서 이제 몇천억 이상 이제 펀딩을 받은 업체들이고 A 시리즈, C 시리즈 올라가서 이제 스톡까지 상장을 하려는 목표를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에 이제 뭐 이런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 다 AI 기술들은 거의 이제 그 자사의 기술에 녹아져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앨리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 관리를 아예 AI가 이제 분석해서 이제 뭔가 이제 서포팅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죠. 뭐 이 업체 이제 잠깐 보면 제가 그냥 띄워놨는데요. 여기. 뭐 이런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중국 업체인데, 유니트리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업체입니다. 이 건설 쪽에서 이제 인스펙션 하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스펙션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이제 뽑아낸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AI 기술하고 이제 같이 연계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챗GPT 같은 어떤 그런 어떤 LMM, 라지 랭귀지 모델이 다 이제 어떻게 이 그 로봇이 주변의 상황을 인지해서 이 로봇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무엇을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10대 트렌드 중에 잠깐 보면 한번 서베이를 해봤어요. 한 이 정도 이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일단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당연히 트렌드화가 되어 있고 스마트 시티 할 때 이제 디지털 트윈 해라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못 박아서 들어오는 해외 쪽에 이제 텐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국내 이제 뭐 스마트 빌딩 할 때도 뭐 이거 이제 그냥 아예 못 박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반도체 팩토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설 생성 AI, 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완전히 핫했죠. 멀티 에이전트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자기의 어떤 부하가 여러 명이 있고, 그 부하를 이제 그 LMM이 이제 코디네이션 하는 이런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어가지고, 뭐, 상당히 이제 일을 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신입사원은 이제 취직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자는 오히려 이제 그 생산성이 곱하기 이제 몇 배가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런 어떤 아까 이제 언급됐던 빌트 업체 중에 하나예요. 업체에서 이제 나온 서비스인데 아예 내장이 되죠, 그냥. 그 건설 쪽에 어떤 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물량이 들어갈지, 그 다음에 향후 몇 개월 뒤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변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끌어 모아서 데이터 소스별로 그걸 이제 요약해서 보여준다든지 리즈닝, 추론을 해줍니다. 모듈러 프리패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타다 스틸 업체, 인디아 업체죠. 상당히 이제 큰 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뭐 지속 가능성, 뭐 건축 자재 기술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리드 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자산 가치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동화 로보틱스 기술도 이제 마찬가지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빌트 로보틱스라고 이 분야에서 알만한 분은 다 아시는 업체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그냥 자동화 오토메이션으로 다 이제 설치를 하고 시공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 사람이 하려면 얼마나 이제 노동비와 그다음에 안전 문제 많이 들겠습니까? 보험 처리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IM이라든지 뭐 믹스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 데이터 소스를 이제 연결을 해서 뭐 다른 어떤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3D, 4D, 5D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좀 국가별로 이제 좀 약간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좀 더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건설 관리 소프트웨어, 아까 이제 앨리스 보셨잖아요. 뭐 그런 어떤 시공 관리 할 때 아예 AI가 녹아져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얼리티 캡처 기술, 3D 스캔이라든지, 뭐 역설계라든지, 드론 기반으로 이제 뭐 모니터링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많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Io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뭐 요즘엔 안전 관리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환경 모니터링 할 때 센서가 이제 그 현장에 다 이제 세팅이 돼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준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죠. 오른쪽 이제 그림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이 머리 위에, 안전 위에 360도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쭉 사이트를 돌면은 스캔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바로 이제 모델링을 이제 자동으로 해서 기성 물량을 이제 얻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죠. 이 톡셀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에너지 효율, 뭐 탄소 배출 절감 이런 어떤 기술도 당연히 이제 이건 새 기후 협약 뭐 이런 어떤
프렌드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챌린지인데요. 이 챌린지가 뭐 아시겠지만 이 정도 있어요. 이 영향을 받으신 분도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셧다운된 것도 있습니다. 이 건설 자체가. 상당히 이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심하죠.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건설 쪽에. 그리고 이제 이민자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노동력 부족 문제로 올 것 같다라는 어떤 예상을 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건설 쪽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리스키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럽 쪽에서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의 어떤 또 원인을 일으켰던 이 서스테너빌리티 이쪽 관련된 규제 심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이 하기 어려운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안 나는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챌린지가 될 거고, 다들 앞에서 보면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이 보안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기회를 잡는 또 업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레퍼런스고요. 직접 이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료가 아마 공유될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이제 QR코드 찍으시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관련된 그 어떤 그 요런 어떤 자료들을 링크한 그런 어떤 웹사이트가 뜹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최 교수님 발표를 해주시죠. 네, 화면 보이시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앞서 설명드렸는데, 저는 홍익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최성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디자인 상품 제작의 민주화라는 주제로, 최근에 이제 데스크탑 3D 프린터 생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길게는 해놨지만 짧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내용에서는 3D 프린터의 이제 진화, 발전 모습을 살짝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가 또 다양해지고 또 소재의 고품질화, 가격도 저렴해졌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뭔가를 제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데스크탑 프린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에 사실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오기에는 뭐 금방 온 것 같아도 3D 프린팅 기술이 아시다시피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실제 한국에는 2013년부터 3D 프린팅이 붐을 이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에 한국에서 3D 프린터가 상당히 이제 붐을 이뤘을 때로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는 작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비즈니스로 많은 것들이 정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이제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그 홍익대학교에 있는 그 홍익 메이커스페이스의 모습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제가 그냥 찍어 놓은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최신 3D 프린터 보급용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보면은, 이렇게 이 유럽산, 얼티메이커라는 장비가 있고, 그다음 왼쪽에 보면은 이제 국산, 뭐, 큐비콘이라는, 뭐, 여러분 아시니까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고 왼쪽에 보면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프린터들은 이제 필라멘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오른쪽에 있는 3D 프린터가 사실은 이제 기존의 데스크탑 3D 프린터를 이제 예전과 미래를 이렇게 나눈다고 볼 때, 미래지향적인 어떤 개념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요 프린터들이
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지금 이런 것들은 과거에 이제 3D 프린터가 되는 거죠. 데스크탑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교훈을 얻어요. 그동안 이제 발전 단계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불편함도 있었고, 또 이거를 실제 이제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거를 알았죠. 거기에는 뭐 재료 한계, 또 이 품질의 한계, 또 내구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장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장비로 자리매김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사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 장비로 전체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세대가 완전히 바뀐 거죠. 뭐 시간상 긴 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무엇인가 3D 프린터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뭐 거대한 큰 장비 비싼 거 사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데스크탑 얘기입니다. 2012년에 유럽에서 이제 조세프 프루사가 이제 프루사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상품 이게 3D 프린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2020년에 벤브랩이라는 중국이죠. DJI 연구원 5명이 나와서 엔지니어들이죠. 그분들이 3D 프린팅의 애플이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3D 프린팅 쪽에 DJI라는 거를 지향하면서 벤브랩이라는 3D 데스크탑 3D 프린터 회사를 만듭니다.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보급용 회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장비의 가격이 적정성, 장비가 우리가 수용 가능한 가격을 갖고 있고요. 또 성능이나 품질이 우수하고 또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면서 어설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증대돼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면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합니다. 조세프 프루사가 만든 유럽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층도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퀄리티 면에서는 일단 전 세대와 지금 세대로 나눌 정도의 구분점이 된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사이즈도 큰 것을, 볼륨 큰 거를 만들 수 있는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로드해서 자기가 출력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서비스하는 비즈니스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출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에 제가 이제 홍익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 펩365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글로벌 플랫폼인데요. 다운로드 업체예요. 이게 파일을 올리고 다운로드 전 세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출력해서 이제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그 회사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트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레퍼런스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출력을 해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퀄리티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퀄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면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루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게 이 벤브랩입니다. 중국 DJI 출신들이 만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렴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한 3~4배 비싼 저희 학교에서 도입한 장비이기도 하고요. 컬러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 당연하고 마치 애플 아이패드나 뭐 이런 애플 노트북을 다루듯이 아주 섬세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되고 퀄리티가 재료도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DJI를 잘 아신다면 얼마나 들고 다니는 뭐 카메라라든가 드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실 겁니다.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제 현 시대에 맞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퀄리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잘 나옵니다. 그게 컬러든 모노든 간에. 그래서 실제 이런 제품들은 과거에 있는 데스크탑 프린터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더 가능성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내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계 장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렴한 재료의 또 다양성, 또 가격의 적성성, 또 다양한 컬러를 또는 커스텀 컬러가 가능한지,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아시잖아요. ESG 경영, 뭐 이쪽에 하나의 축이 될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어요. 이미 3D 프린터는 에코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사용 재료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사탕수수, 옥수수 전분, 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재료들,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지구 재생 순환을 높이는 이런 재료들이 제로 회사의 기본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3D 프린터에서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제로 회사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다양하게 공급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음영조차도 커스텀으로 재료를 주문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것들은 실제 다양한 상품을 가능하게 했고요. 뭐 스웨덴의 뭐 환경 추구하는 이런 디자인 회사에서도 이 재료를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프린팅으로만 만들면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잖아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 그 위에다가 목재라든가 이런 순수 로컬 재료를 사용해서 실제 이런 재료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들은 조명 문화가 있는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판매량이 많다고 보실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좋은 재료,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재료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장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금형을 뜨거나 부품을 설계하는 PCB를 만들고 복잡했죠. 그런데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안정화된 인증된 제품 부품을 써서 기존의 프린터로 디자인만 바꿉니다. 쉐이드 같은 갓을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 제조라는 거죠. 컨비네토리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제품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정된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원래 원조는 사실은 벨기에 머트리얼라이즈까지 올라갑니다. MGX라는 브랜드도 있고 또 뭐 F 프레시파이버라는 회사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15년, 10년 전에 이미 그들은 고가 장비를 이용해서 디자인 에디션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비싼 장비로 그 당시 흉내 내기는 어렵죠. 아직도 고가 장비는 고가 장비입니다. 그러나 보급용 장비가 있으면서 제가 했었던 일은 한 1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조명 같은 거를 그 당시 연구했는데 이게 한 70, 80만 원 해요. 요 쉐이드 하나 신터링으로 하는데 EOS라는 독일 장비를 사용했거든요. 나일론 사용하는데 너무 비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험할 때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까처럼 이제 데스크탑 프린터들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비싼 장비를 가지고 내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센서를 넣어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던 실제 나일론 조명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머트리얼라이즈에서 대신 만들어줬는데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쉐이드 값만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실제 출력한 조명이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3D 프린터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앞서 있는 산업용 장비와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장비는 디자이너들한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감을 줄 겁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이런 보급용 프린터로 생산할 수 있는 교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트리라든가 세계 최대의 이제 팜이죠. 프루사, 그다음에 아웃 오브 다트라고 있습니다. 예, 블래스터건 만드는 데죠. 루스폴트 같은 데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이솔리드나 슬란트 같은 회사들이 프린터 1000대
적게는 600에서 1500대 이상을 가지고 일반 데스크탑 상품들을 출력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양한 뭐 API 공유를 통해서 결제라든가 파일 업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완전히 이렇게 기존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과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에 있는 일단 팜들이 갖고 있는 아날로기적인 요소가 많아요. 사람이 일일이 그 보급용 프린터를 관리해야 됐는데 이제는 공정 관리도 되고 이렇게 자동화돼 있죠. 직교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여기에 파트를 출력하면 요 안에다가 담기도 하고요. 또 자동으로 파트를 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에서는 우리가 프린터를 샀으면 좀 아니면 내가 조그만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다양한 부품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아까 벤브랩 보급용 한 60만 원짜리 프린터에 물려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 저게 10만 원 정도거든요. 저 키트가. 그 키트 사다가 장착을 하면 집에서도 부품을 저렇게 다양한 종류를 동시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관리자가 계속 붙어 있을 필요가 없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아까처럼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기반으로 앞으로 함도 발전할 것이고 제조 비용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이 확장되는 것이죠.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작업자의 감시 피로도가 극히 줄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물건을 만들고 프로슈머, 진정한 제조의 민주화가 실현될 겁니다. 일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제품 생산에서 상당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시장성 있는 것 중에서 틈새를 좀 파악하자. 금형 투자를 통한 생산으로 무리가 있는 것,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뭔가를 찾자. 고객 맞춤형으로 디자인의 다양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고객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늘 요구합니다. 언제 금형으로 떠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량 생산해야 되는 거 있지만 우리가 고객들은 틈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염두에는 지속 가능성이 추구돼야 되고 반품의 유용도가 적은 아이템,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을 고려하는 이런 상품이 대체하기 좋은 게 3D 프린팅 방식. 그 다음에 3D 프린팅 재료만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추가됩니다. 아까처럼 나무를 일부 사용한다든가 금속을 일부 사용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기보다 은닉된 가치를 높이는 것이 3D 프린팅에서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 또는 이렇게 작은 회사들조차도 본인의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서 올려서 당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구류가 됐든 뭐가 됐든 팔 수 있는 플랫폼은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아시죠? SNS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품을 만들 때 기존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금형으로만 봤던 것 또는 꼭 뭐 첨단처럼 아주 광이 나고 정말 뭐 애플처럼 상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는 애쉬나 틱톡, 아마존, 또 소셜미디어, 유튜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페트로용 같은 것,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판매를 걱정하던 시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파일을 팔아서 서플라이 체인의 장벽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상품을 올려서 배송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틱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쉬 아시죠? 뭐 한국의 아이디어스 같은 건데 가장 3D 프린팅 플랫폼 중에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인의 디자인 또는 회사를 하나 또는 매장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API로 연동되기 때문에 앉아서도 우리는 매출 현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객의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도 있고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물건을 할 때 차별화도 물론 중요한데 3D 프린팅의 장점은 조금만 디자인을 바꿔도 수치 수백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으로 베리에이션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는 비즈니스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흐름을 쫙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사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세상은 좋아졌고 장비는 있고 뭐는 있는데 한 가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용기와 창의적인 생각,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욕심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보지 마시고 자기만의 브랜딩, 팬딩 비즈니스, 팬덤 비즈니스를 시작하라는 얘기죠. 3D 프린팅 기술은 무구명 시대를 열었고 데스크탑 프린터 제로 기술이 향상됐고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고 또 제조의 민주화를 통해 신속하게 노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시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은 곧 뭐예요? 신선도와 독창성 아이디어가 최고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디자인 상품 개발에서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3D 프린터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려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3D 데스크탑 3D 프린터 하나 사고 싶은데요. 아, 예. 요새 그 DJI 그 반부고는 얼마나 하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한 21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니까 제값 주고 샀는데 한 180에서 200 정도, 200 음, 초반이면은 아까 같은 최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60만 원 정도면 아까 보급용 이렇게 오픈돼 있던 거 있죠. 네. 그거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미래에는 그 챗GPT 같은 거나 미드저니에서 3D 모양을 그려준 걸 가지고 그걸 3D 프린팅 그 포맷으로다가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일반인들도 자기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약간 좀 일반인들에게는 3D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약간 겁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는 저희처럼 디자인을 오랫동안 배우거나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모델링이라는 장벽이 있거든요. 음, 그죠? 그 다음에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둘째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대부분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건 다운로드를 하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데는 장벽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3D 프린터도 그 사람들,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보급용이 가격이 저렴하고 쉽다고 하더라도 기계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은 주변에 다양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경험치를 좀 쌓아보고 네,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산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도 STL 파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조금 더 성숙되면, 모델링을 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모델을 3D로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내에는 어느 정도 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여지껏 뭐 지난 거에 대해서는 트렌드나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5년의 전망은 약간 좀 생존성이 아닐까. 뭐 옛날 전에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새로운 기술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굉장히 그 뭐 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있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또 오픈 AI처럼 제너레이티브 AI한테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디테일한 것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아까 그 발표하신 분들 보면은 테크놀로지는 꾸준히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뭐라 그러나 그 먹고 사는 거라 그럴까? 내가 무슨 메이크 머니 그 메이크 뭐도 있지만 메이크 머니를 하려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그 내가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회사나 기업이.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가 옛날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게 어려워져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발표자분께서 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강 박사님, 그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나 해주시죠. 아, 네. 뭐 저기, 네, 어떻게 선배님도 그 계시는데, 여기 굳이, 듣는 사람들이 이제 네, 질문이 한국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외국 사례도 많고 이러는데 내가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얘기해 달라 이런. 네, 제가 짧게 생각나는 것만, 예, 예,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아주 스테이블한 지형이 예, 상당히 이제 균열이 가서 지금 뭐 장난이 아닌 상황이라 해외나 국내나 지금 뭐 이 서바이벌이라는 말은 저도 이제 박사님 말과 이제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균열이 가면 그 사이에 이제 빈틈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 이제 언급됐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챌린지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내수도 어렵고 뭐 해외에서는 이제 뭐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잘 확인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요즘에 이제 AI가 하는 많이 이제 뭐 한 2, 3년 동안 AI 중에 특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챗GPT 같은 거가 세상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한 2, 3년 이상을 하루에 몇 시간씩 썼는데 좀 작년에 제 생각은 이거 너무 디지털 세상 디지털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피지컬인데 너무 이게 갭이 피지컬과 디지털의 갭이 생기는 것 같은 저희가 와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지만 피지컬 세계에서도 잘 놀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뭐 핸드폰 있다고 해서 뭐 집 방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려 약간 좀 중년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되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피지컬 AI처럼 2025년에는 진정한 그 디지털은 피지컬과 아주 하나가 돼 있는 그 저기가 아닐까. 디지털과 AI 저기 디지털과 그 피지컬이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가 아닐까. 새로운 말은 아직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AI 부분에서도 피지컬 AI라는 말이 나왔듯이 또 이제 뭐 피지컬 트윈? 피지컬 트윈이 사실은 저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피지컬과 피지컬 트윈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우리 저기 최 교수님은 끝에 다 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 아니요, 저는 뭐, 정리를 잘 저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아까 제가 슬라이드 장표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싹 훑어보시면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진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비전도 물론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 실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 수익을 내거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조금 중요한 예,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결론적으로 여지껏 디지털이나 뭐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거가 수십 년 동안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발전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디지털이라는 건 컴퓨터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디지털 전환을 해도 우리는 새끼 사람을 만나고 피지컬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뭐 피지컬하게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그 가상으로만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이 세계가 조금 깨닫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올해 좀 디지털보다는 피지컬을 하기 위한 디지털이 되는 거. 디지털하기 위한 피지컬이 아니라 그, 그 디지털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해봅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제 질문이 자료는 언제 공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며칠 후에 급하시지는 않고, 오늘 이 강의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고,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가 중요한데, 우린 굉장히 너무 자료에 연연하고 있어요. 이 자료도 피지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약간 디지털이거든요. 그래서 좀 피지컬을 해서 올해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